예, 안녕하세요. 세종사이버대학교 컴퓨터 AI 공학과 이상욱 교수입니다. 오늘은 AWS 클라우드 종사자 자격증 특강 세 번째 기출문제 동향과 유형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AWS 클라우드 종사자 자격증 특강 세 번째 기출문제 동향과 유형풀이 시작할게요. 자, 이제 클라우드 개념 쪽에 관련된 문제들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AWS의 인프라 애저 서비스, IaaS 인프라 애저 서비스의 예는 무엇입니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계속 그 오답 중에서도 많이 보던 용어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자, 일라스틱 빈스톡은 그 배포, 어플리케이션 배포를 자동화해주는 쪽이죠. IAM은 이 계정 만들어주고 관리할 때 쓰는 거고, 계정 보안 관리할 때 쓰는 거고. 자, 그 다음에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우리가 이제 이 AWS 리소스를 만들 때, 리소스 프로비저닝을 할 때 쓰여지는 툴이고, 아마존 EC2는 실제로 이제 서버죠. 서버를 만드는 서버 쪽은 인프라 애저 서비스가 맞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이제 여러 가용 영역에 인스턴스를 배포할 때 주요 이점은 무엇입니까? 주요 이점, 여러 가용 영역 또는 여러 AZ 영역에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를 배포를 할 때 주요한 이점들은 가용성이죠. 예, 한 가용 영역이 죽거나 한 AZ 영역이 죽어도 계속해서 서비스를 계속할 수 있는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정답은 3번 고가용성입니다. 자, 다음은 AWS 공유 책임 모델에 따르면 다음 중 AWS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두 개를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개를 선택하는 건데, 자, 1번 내구성 유지하기 위해 다양한 가용 영역에서 아마존 S3의 데이터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거. 1번은 정답입니다. 1번은 정답이고, 아마존 S3를 자체를 관리하는 거는 AWS의 책임이고. 자, 그 다음에 아마존 EC2 인스턴스에 결함이 있는 하드웨어를 교체하는 거. EC2 인스턴스에 결함이 있는 하드웨어 교체 이런 부분은 거의 100%가 AWS의 책임이죠. 하드웨어 교체 이런 부분들은. 자, 그 다음에 3번 조직의 AWS 계정에서 다단계 인증을 활성화하는 것. 이거는 뭐 사용자가 활성화해야 되잖아요. AWS 계정에서. 이거는 아니고. 4번 아마존 EC2 인스턴스의 액세스하기 위한 IAM의 역할을 생성하는 거. IAM 폴리시나 역할이나 이런 걸 생성하는 거는 사용자가 해야죠. 그 다음에 적절한 사용자 액세스를 위한 S3 버켓 정책하는 것도 소소한 사용자가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건 AWS 역할이 아니죠. 그래서 정답은 1번과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회사는 음성 기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는 분석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은 사용자로부터 음성 기반 입력을 받은 다음 음성을 통해 결과를 전달합니다.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클라우드 종사자로서 특정 사례에 어떤 솔루션을 추천하시겠습니까? 자, 첫 번째, 다운스트림 분석을 위해서 아마존 폴리를 사용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아마존 폴리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버를 사용을 해서 음성을 통해 텍스트 결과를 전달합니다. 일단은 아마존 폴리는 텍스트를 음성으로, 그 다음에 트랜스크라이브는 일단은 음성을 텍스트로. 예, 뭐 그거는 일단 아마존 폴리가 틀리고. 자, 두 번째, 다운스트림 분석을 위해서 아마존 트랜슬레이터를 위하여 아마존 트랜슬레이터에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거는 트랜스크라이브죠.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고, 그 다음에 아마존 폴리를 사용해서 음성을 통해 결과를 텍스트로 전달합니다. 그래서 이제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는 게 폴리인데 2번은 완전히 다 틀렸고,
자, 3번. 다운스트림 분석을 위해서 아마존 트랜스크라이브를 사용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합니다. 그런 다음 아마존 폴리를 사용하여 음성을 통해 텍스트 결론. 이것이 정확한 거네요. 4번. 다운스트림 분석을 위해서 아마존 폴리를 사용해서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다.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한다. 텍스트로 음성으로 변환한다고 그랬죠? 아마존 폴리는. 그게 틀리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트랜스레이트는 번역하는 쪽이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정답은 1번, 2번, 4번 다 틀리고 3번이 정답입니다. 자, 첫 번째 질문, AWS 클라우드 트레일. AWS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 계정의 거버넌스 또는 규정 준수, 운영 감사하고 또 위험 감사 등을 할 때 쓰는 서비스인 거죠.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일을 사용하면 AWS 인프라 전반의 작업과 관련된 계정 활동 등을 기록하고 모니터링하고 유지할 수 있다. 이건 이전에도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클라우드 트레일. 그 다음에 두 번째 AWS 프라이싱 캘큘레이터. 프라이싱 캘큘레이터는 이제 AWS 서비스에 대한 비용에 대한 추정치를 형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솔루션을 이제 AWS에 구축한다고 그랬을 때 어떤 솔루션을 모델링하고 예상 가격과 계산을 탐색하고, 요구사항에 맞는 어떤 인스턴스 이용하고 계약 조건들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전에 좀 내가 어떤 AWS에 이제 써야 되는데 돈이 앞으로 얼마나 들까 이런 거를 좀 캘큘레이터를 이용을 해서 일단 사전에 한번 시뮬레이션 해볼 때 쓸 수 있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WS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는 이제 AWS 갖고 있는 모범 사료에 따라서 리소스를 프로비징 하는데 도움이 되는 실시간 지침을 제공하는 온라인 도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일단 AWS 트러스트 어드바이저도 아니고, 자, 여기서는 정답은 AWS 버짓입니다. AWS 버짓은 이제 이 사용이나 예산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경고하는 사전 예산을 설정하는 기능을 두어서 사전에 이제 이런 경고할 기간이 금액 이상으로 사용이 되면 사전에 경고하는 그런 쪽의 그런 경고용으로 사용하는 AWS 서비스가 이제 AWS 버짓이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 AWS 버짓이 맞습니다. 자, 다음 AWS 글로벌 인프라의 구성 요소에 관해서 아래에서 올바른 설명이 어떤 것이냐. 이제 올바른 설명입니다. 자, 첫 번째, 엣지 로케이션에는 여러 AWS 리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틀리죠. 엣지는 엣지 로케이션 자체가 전 세계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로케이션이고, AWS 리전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AWS 리전이 엣지 로케이션에 포함되어 있지는 않죠. 자, 2번, 가용 영역에는 엣지 로케이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니죠. 엣지 로케이션은 그렇죠. 한 리전 안에 여러 가용 영역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가용 영역에는 여러 AWS 리전이 포함되어 있죠. 틀리죠. AWS 리전 안에 여러 개의 가용 영역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자, 4번, AWS 리전에는 여러 가용 영역이 포함되어 있다. 4번이 맞죠.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네, 자, 다음. 회사는 전 세계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AW 클라우드를 사용하여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의 리소스를 늘릴 계약입니다. 이제 전 세계 고객이죠. 회사는 AWS 사용하여 어떤 이점을 얻습니까? 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지금 웹에서 이것도 한번 좀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이점에 대한 부분들은 자주 출제가 되니까 지금 웹에서 AWS 클라우드 컴퓨팅의 6가지 이점 무엇인가라고 해서 검색을 해서 보시면 AI가 요약해주는 부분이 있어요. AI 요약해주는 부분이 있고, 이제 물론 이 AI가 요약해주는 부분은 할루시네이션이 있을 수 있으니까 항상 유념하시고, 원래는 이제 여기 AWS 도큐멘트에 들어가서 이 6가지 이점을 한번 이렇게 살펴보세요. 그래서 가변 비용에 대한 고정거래 비용이 뭔 얘기인지, 규모의 경제 이점, 용량 추측 중지, 속도와 민첩성 향상, 데이터 센터 운영 및 유지 비용 관리 비용 지출 중지, 몇 분 만에 글로벌 진출, 뭐 이런 6가지 이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6가지 이점들 이용한 관련된 문제들이 덜어 나오니까 이걸 한번 시간 나실 때 한번 읽어보시고, 문제만 푸시면 딱 요 문제 똑같은 유형만 맞출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한번 읽어보시고 시험을 보시면 아마 좀 성적에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잠깐 보면 일단 아마존 쇼핑 웹사이트에서의 엄청난 혜택, 뭐 이런 거는 뭐 정답이 아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낮은 비용, 변동 비용을 초기 자본 인프라로 대체한다. 낮은 자본 비용을 초기 자본 인프라로 대체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낮은 변동 비율을 변동 비용이 낮지 않죠. 기존의 클라우드에 비해서 온프리미스 부분이 낮은 변동 비용을 초기 자본 인프라 비용으로 대체한다. 이거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규모의 경제 혜택. 여기 보면은 규모의 경제 혜택. 왜냐하면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을 쓰게 되면 이 수십만 고객들 사용량으로 이 클라우드를 공급을 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니까, 공급자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니까 원가 생산이 적어지죠. 그럼 원가 생산 대응이 작아진 거는 누가 이 장점 얻을 수 있어? 결국은 고객이 얻을 수 있죠.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규모의 경제 혜택. 이 부분은, 클라우드의 장점, AWS가 얘기하는 클라우드 6가지 장점 안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자, 높은 변동 비용을 초기 자본 인프라 비용으로 대체한다. 이거는 초기 자본 인프라가 들어가지 않죠. 클라우드에서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정답은 일단 규모의 경제 혜택. 1 정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고요. 그래서 아까 그 AWS 홈페이지에 그 6가지 AWS가 얘기하는 클라우드의 장점 부분들, 이런 건 한번 홈페이지에서 한번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다음 AWS 클라우드 어둠션 프레임워크. 어둠션 프레임워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AWS 클라우드 어둠션 프레임워크의 관점은 무엇입니까? 자, 이것도 아까 우리가 그 웹에서 클라우드 어둠션 프레임워크의 6가지 관점, 보면 비즈니스, 인력, 거버넌스, 플랫폼, 보안, 운영 관점 이렇게 있죠. 여기서 다 있는 게 프로세스 플러터 이런 얘기들은 없죠. 비즈니스 달러 하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한번 살펴보시고 하고요. 그래서 웹에서 검색해서 AI가 요약한 것이 많이 도움이 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AWS 도큐멘트에 가서 AWS가 제공한 그 글로 한번 읽어보고 가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일단 어쨌든 지금 클라우드 어둠션의 주요 관점 중에 해당되는 거는 4번 비즈니스입니다. 비즈니스가 정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회사는 온프레미스 데이터 센터와 AWS 클라우드를 결합하여 IT 인프라를 배포합니다. 이 배포 모델을 어떻게 분류하겠습니다. 이건 AWS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 회사 AWS 클라우드하고 우리 회사 자체적으로 갖고 있는 로컬 데이터 센터의 이 두 개를 결합해서 IT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그 얘기잖아요. 그럼 뭐 이건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 이제 AWS가 쓰는 용어가 하이브리드라는 표현을 쓰죠. 하이브리드.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 하이브리드가 맞습니다. 자, 다음 중 AZ 배포는 다음 중 어베일리비티 존 배포는 다음 중 어떤 예입니까? 자, 1번 스케일 아웃, 2번 효율성, 3번 고가용성, 4번 스케일 업. 자, 어베일리티 존의 한 리전 안에 있는 여러 어베일리티 존의 이제 배포를 여러 개 이제 내 어플리케이션들을 배포를 하는 거는 인스턴스를 여러 개를 둬서 어플리케이션 거기에 넣어서 이렇게 배포하는 거는 결국 가용성에 관련된 얘기죠. 가용성.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3번이고요. 자, 이제 다음은 클라우드 기술 및 서비스에 관련된 부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객은 고객 트랜잭션 처리를 하기 위해 동시에 실행되는 여러 온디맨드 인스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때때로 이러한 인스턴스의 대부분은 수요가 낮을 때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구현할 수 있는 좋은 비용 최적화 전략은 무엇입니까? 인스턴스를 많이 잡아놨는데, 이제 어떨 경우에 그 해당 인스턴스 쓰지도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인 거죠. 이 경우에 이제 비용을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는 거죠. 자, 첫 번째, 온디맨드 인스턴스 대신 스팟. 이게 물론 스팟 인스턴스를 쓰면은 굉장히 비용이 절감되는 건 맞지만, 이게 지금 그 문제에서 보면은 트랜잭션 처리를 한다고 했어요. 트랜잭션 처리를 하는데 중간에 인스턴스가 삭제되면 사실은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하죠. 그래서 이거는 1번은 일단은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지만 내 요건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해당이 안 되고요. 자, 두 번째. 한 번에 실행되는 인스턴스 수를 제어하는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구현한다. 저는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정답이고요. 오토 스케일링이라는 게 뭐냐면은 인스턴스를 일단은 하나나 둘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이게 사용량이 많아지면 이제 그때 늘리기 시작하죠. 그때 늘리고 사용량이 줄어들면 줄여들고 그래서 오토 스케일링 자동으로 스케일업 이렇게 스케일링을 조정을 하고 스케일업 다운 하는 그런 방법을 구현하는 그 AWS에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구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방법을 통해서 필요할 때 인스턴스를 늘리고 필요치 않으면 줄이고 하는 그런 이 오토 스케일링 그 그룹을 구현하는 것이 좋은 비용 최적화 전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3번, 한 번에 실행되는 인스턴스 줄을 줄이기 위해 인스턴스를 더 높은 인스턴스 이용을 확장합니다. 이거는 오히려 더 비싼 솔루션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자, 활용도가 낮을 때 인스턴스를 자동으로 종료하는 스크립트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거 언제 체크하고 있어요? 활용도가 높은지 낮은지. 이거 사람이 체크하려면 계속 지켜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니고. 그래서 일단 2번이 정답입니다. 이 문제는. 자, AWS에서 이제 밑줄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을 이제 고르라는 얘기죠. 이제 그래서 밑줄 안에 들어갈 내용이 뭐냐 그 얘기인데 무엇이 통합 결제의 장점 중 하나이다. 이제 통합 결제의 장점 중 하나이다. 여기서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사실은 뭐 이거는 뭐 일단 의미가 없는 부분들이어서 일단 사용량을 통합을 할 수 있죠. 그래서 AWS 오가니제이션 같은 솔루션들을 이용을 해서 S3의 통합 결제 기능을 이용해서 여러 계정 이런 것들을 하나의 통합 결제로 처리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일단은 AWS 오가니제이션을 이용한 사용량 통합이 통합 결제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자, 다음. 아마존 EBS 볼륨의 특정 시점 백업을 생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중 올바른 설명은 무엇입니까? 자, 1번 EBS 스냅샷을 통해 특정 시점 백업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스냅샷 굉장히 좋은 기능이죠. 스냅샷을 쓰게 되면 현재 EBS 서비스 중인데 인스턴스가 살아있어도 스냅샷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특정 시점의 백업을 쉽게 백업을 할 수 있고 이 백업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S3에 영구적으로 일단 저장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하고 5번이고 그 다음에 2번 동일한 EBS 볼륨을 백업을 하면 전체 볼륨의 새 백업이 생성됩니다. 사실 요 용어가 좀 애매하긴 한데 이제 우리 스냅샷 같은 경우에는 증분 백업이에요. 증분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백업을 받았어. 그리고서 이제 백업 받고 나서 또 사용자가 계속 쓰다 보니까 백업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뭔가 좀 더 추가적으로 데이터가 쌓였어. 그랬을 때 이 백업 받은 시점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내가 백업 받는 시점까지 쌓였던 추가적으로 증분된 늘어난 데이터만 백업을 받는 거지 그때 통째로 전체 볼륨을 백업받지는 않아요. 그래서 스냅샷을 자주 받으면 예를 들어 스냅샷은 굉장히 백업도 상당히 빠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2번은 사실 이 문제 자체가 스냅샷은 백업 받을 때마다 전체 볼륨 새 백업이 됩니다. 이렇게 된다. 새 백업이 생성된다고 그러면 만족하게 틀린 얘기인데 어쨌든 근데 이거는 지금 현재 내가 보기에는 올바른 방법을 설명한 거기 때문에 2번은 아니에요. 정답이 아니고 일단 1번은 맞고 그 다음에 3번 EBS 백업을 시작하려면 먼저 인스턴스를 중지해야 됩니다. 그럴 필요는 없어요. EC2 인스턴스가 실행되는 동안에도 EBS 백업을 할 수 있어요. 물론 이런 경우 EC2 성능이 약간 저하될 수 있는 여지는 있지만 눈에 띄지는 않죠. 사실은 그래서 일단 EBS 백업은 일단은
스냅샷은 인크리멘탈 백업이고, 인크리멘탈 증분 백업이고, 그 다음에, 인스턴스를 내릴 필요 없다라는 거고요. 자, 4번, AMI를 생성해서 EBS 백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AMI는 누구나 다 만들 수 있어요. EBS 하다가 그 시점에서 만들 수는 있는데, AMI를 이용을 해서 EBS 백업을 한다. EBS 백업 볼륨을 AMI라고 부르진 않아요. 백업이 아니고 일단 AMI는 AMI 별도로 생성하는 거지 사실은. 그래서 AMI는 또 이제 EBS 볼륨과 함께 EC2 인스턴스의 백업이에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단일 볼륨만 백업하면 되기 때문에 EBS 스냅샷은 생성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AMI를 이용한 백업이라는 말은 좀 사실은 맞지는 않아요.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는 AMI 만들어 놓고 나면 그게 그 시점에 그 백업의 어떤 이미지일 수는 백업이 될 수는 있다고 보는데, 백업 프로시저나 백업 절차, 뭐 특정 시점 백업 이런 관점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정확한 용어는 백업 방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1번과 5번을 정답입니다. 자, 다음 중 독립 소프트웨어 공급업체 ISV, SaaS, PaaS, 개발자 도구, 관리 및 보안 공급업체로 포함할 수 있는 AWS 플랫폼에서 호스팅되거나 통합되는 소프트웨어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AWS 파트너 네트워크 기술 파트너, AWS 파트너 네트워크, 테크니컬 파트너, 파트너 네트워크 기술 파트너죠. 파트너고, 이런 소프트웨어나 이런 부분들은 컨설팅 파트너가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1번이 정답입니다. 컨시어지는 아니고요. 자, 회사에서는 최신 웹 어플리케이션에서 실행되는 사용자 정의 EC2 인스턴스가 있습니다. 다른 리전에서 이 인스턴스의 정확한 복사본을 어떻게 생성할 수 있습니까? 자, 이제 이게 AMI 얘기를 아까 설명드렸던 AMI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AMI는 이제 인스턴스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AWS 직원되고 유지 관리되는 어떤 이미지 서비스들이에요. 그래서 인스턴스를 시작할 때 이제 AMI로부터 이 AMI에서 인스턴스 시작하겠다고 해서 어떤 그런 지정 작업들 하잖아요. 우리가 EC2 시작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동일한 구성의 인스턴스가 여러 개 필요할 때는 한 AMI에서 여러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구성의 인스턴스가 필요할 때는 또 다양한 AMI를 사용해서 인스턴스를 시작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다른 리전, 그러니까 인스턴스 AMI를 다른 이전에서 인스턴스의 정확한 복사본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인스턴스. 그래서 이 인스턴스의 정확한 복사본을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는 부분은 인스턴스 AMI를 생성하고 이를 다른 리전에 복사를 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자, 정답 4번. 자, 다음은 AWS에서 다수의 AMI 사용자에게 공통 액세스 권한을 어떻게 적용하고 쉽게 관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겁니다. 1번, 교차 계정 역할을 사용해서 여러 IAM 사용자에게 권한을 적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교차 계정이 뭐냐? 교차 계정은 이제 서로 다른 AWS 계정 간에 안전하게 이제 리소스 접근 권한을 서로 부여하는 방법인데, 이제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이제 뭐 A라는 계정에서 이제 B라는 계정에서 A가 쓰고 있는 뭐 S3 특정 버켓에 대한 읽기 권한을 좀 주고 싶다. 그러면은 이제 이 A 계정에서 일단 교차 계정 역할을 생성해서 역할 이름 주고 그 연락 역할에 그다음에 신뢰 관계를 이제 그 B 계정을 신뢰 관계를 주고 그다음에 권한은 뭐 S3 버켓 특정 버켓만 읽을 수 있어 이렇게 주고 그다음에 이제 B 계정에서는 일단 뭐 해당 어셈 롤을 통해서 해당 역할로 전환해서 임시 자격증만 받아서
이제 회사 이 A 계정에 어떤 S3에 접근할 수 있고 뭐 이런 방법인데 조금 복잡하죠. 좀 복잡하고 이게 이제 이런 경우에 이제 이 다른 AWS 계정의 리소스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이제 위임하려는 경우에만 이런 적용이 가능한 거고, 이건 좀 뭐 아마 이거를 지금 이 문제 공통 액세스 권한을 이렇게 하는 부분은 되게 아마 머리 아플 겁니다. 이거는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새 IAM 그룹에 필요한 정책이나 권한을 연결한 후 IAM 사용자를 IAM 그룹에 추가합니다. 이게 정답이죠. 예, 이게 정답입니다. 이게 일단은 IAM 사용자 그룹을 만들고 그 사용자 그룹에서 어떤 권한과 어떤 역할들을 예를 들어 할 것이냐를 이렇게 정의를 하면, 그러면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얘기하는 질문에 공통 액세스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2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AWS 서버리스 컴퓨팅의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뭐 대표적인 케이스죠. 뭐 이거는 그냥 뭐 얘기할 것도 없이 람다죠. 람다가 서비스고, 다이나모DB는 아니죠. 다이나모DB는 이거 이제 non-SQL DB 서비스 하는 거고, 오로라는 이제 뭐 MySQL 같은 거 RDS로 서비스할 때 쓰는 거고. 나는 일단 뭐 데이터 웨어스 구축하지 않고 SS3에 있는 데이터를 좀 빠르게 표준 스탠다드 쿼리 랭귀지를 통해서 분석하고 이럴 때 쓸 때 쓰는 서비스죠.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답은 람다입니다. 자, 1번이 람다가 정답이고요. 자, 다음 회사의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가 AWS 클라우드 리소스와 상호작용하는 하이브리드 클라우드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다음 중 온프리미스에서 실행되는 서버에 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AWS 서비스가 무엇입니까? 두 개 선택하라는 얘기죠. 자, 어떤 서비스들을 활용을 해야 그 AWS 클라우드에서 온프리미스에서 실행되는 웹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수 있니? 라는 게가 이제 질문의 요점이죠. 그래서 아마 1주차에서 우리가 AWS 옵스웍이 이 온프레미스하고 AWS 클라우드에서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뭐 활용되는 구성관리 서비스다라는 걸 한번 우리가 한 게 있고, 그래서 AWS 옵스웍은 일단 기본적으로 뭐 두 개 중에 하나가 일단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AWS 코드 디플로이라는 거는 1번 코드 디플로이는 아마존 인스턴스하고 그다음 온프리미스에서 실행되는 인스턴스를 포함한 모든 인스턴스에 대한 코드 배포를 자동화하는 서비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코드 디플로이 또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옵스웍스를 통해서 구성 관리, 하이브리드 환경에서의 구성 관리 서비스 관리를 하고, 코드 디플로이를 통해서 EC2하고 이제 AWS하고 온프리미스 환경에서 코드 배포를 자동화하는 툴을 이용하고, 그래서 여기서 실질적으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정답은 1번하고 5번이 정답입니다. 1번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 포메이션은 뭐 여러 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 다음에 AWS 배치는 이제 AWS에서 수많은 게 어떤 배치 컴퓨팅 작업을 쉽고 효율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배치 관리 기능 세트예요. 그런데 온프리미스 서버에는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는 기능은 없어요. 이거는 AWS 배치는. 그다음에 엘리트릭 빈스토크는 온프리미스 데이터가 아닌 온프리미스 데이터 있는 서버가 아닌 AWS 리소스에만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때 쓰여지는, 배포할 때 자동할 때 쓰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1번하고 5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고객은 동일한 인스턴스 내에서 실행되는 앱에 대한 EC2 인스턴스의 인스턴스 ID, 그 다음에 인스턴스 프로필 권한 및 커널 정보 등을 검색해야 됩니다. 고객은 이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나요? 인스턴스. 자, 이거는 정답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인스턴스 메타데이터입니다. 인스턴스 메타데이터. 2번이 정답이에요. 인스턴스 메타. 그래서 인스턴스 메타에서 이러한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정보들을 찾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인스턴스 메타데이터는 어떤 실행 중인 인스턴스를 구성하거나 관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인스턴스에 대한 정보다 이거죠. 그래서 인스턴스의 이제
메타데이터 그 URL,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스턴스 살리고 나면은 이제 이 퍼블릭 IP를 볼 수 있는데, 퍼블릭 IP에 뭐 레이티스트 그다음에 메타데이터 이렇게 정보를 치면 이런 정보도 조회할 수 있어요. 있고, 그다음에 리소스, 아마존 머신 AMI는 말씀을 드렸고, 리소스 태그는 AW 리소스에 할당하는 레이블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 리소스에 뭐 할당할 때 내가 예를 들어 어떤 프로젝트를 한다. 근데 프로젝트는 SS3도 쓰고 람다도 쓰고 뭐 모드 쓰고 뭐 하다못해 뭐 게이트웨이, AWS 게이트웨이도 쓰고 뭐 이러면은, 그럴 때 이 프로젝트에 엮여 있는 리소스들이 뭔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이 리소스 태그를 이용을 해서 내가 태그 이름을 또 동일하게 프로젝트 이름을 주어서 나중에 거기에 연관된 리소스들만 조회를 해볼 수 있다든가, 뭐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분야가 이제 리소스 태그이고, 자, 인스턴스 유저 데이터는 주로 이제 일반적인 자동 구성 작업을 수행하고 인스턴스가 시작된 후 사용자 지정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뭐 인스턴스 아이디하고 이런 뭐 프로필 컬러 정보를 검색할 때는 뭐 쓰여지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인스턴스 메타 데이터가 정답입니다. 2번. 자, 다음 중 수요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수요 수준을 충족하기 위해 올바른 컴퓨팅 리소스를 사용하는 방법을 논의하는 잘 설계된 AWS 핵심 요소는 무엇입니까? 자, 이게 이제 AWS 문서의 그 웰 아키텍트, 지금 질문은 웰 아키텍트, AWS 웰 아키텍트의 6가지 초석에 대한 질문 중에 지금 이제 수요가 변하고 기술이 발전하도 수요 수준을 충족하는 어떤 캐패시티를 활용하고 효율적으로 성능이나 이런 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그런 리소스 얼로케이션에 관련된 부분들이 질문이에요. 그래서 질문해 보면, 여기서 보면 지금 정답은 성능 효율성이에요. 정답은 성능 효율성이 정답이고, 여기서 일단 우리가 안정성은 이제 안정성 원칙에서는 이제 워크로딩이 필요할 때 기능을 정확하게 하고 일관되게 수행하는 역량에 대해서 다루는 거고, 또 비용 최적화는 시스템을 실행해서 최저 가격으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에 관련된 얘기고, 근데 운영 우수성은 효과적인 개발 및 워크로드 실행을 지원하고 작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고 지원 프로세스 및 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해서 비즈니스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포함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문제는 좀 정답이 성능 효율성이 정답으로 이고요. 그래서 지금 이 AWS의 6가지 초석들, 웰 아키텍트 부분에 관련된 운영 우수성, 보안 원칙, 신뢰성, 성능 효율성, 비용 최적화 원칙, 지속 가능성 원칙 부분들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쭉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정답은 자, 성능 효율성이 일단 정답이고요. 자, 다음은 보안 및 규정 준수 쪽입니다. 자, 다음 보안 및 규정 준수의 이제 첫 번째 문제. 자, 규제 및 규정 준수로 인해 조직은 클라우드의 모든 데이터 암호화 작업에 하드웨어 장치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규정 준수 요구사항을 충족하려면 어떤 AWS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HSM, 하드웨어에 관련된 하드웨어 보안은 클라우드 HSM이에요. 일단 하드웨어 쪽 보안 모듈은. 그래서 일단 하드웨어 얘기가 나오면, 그 다음에 보안 쪽에서 하드웨어 얘기가 나오면 AWS 클라우드 HSM일 가능성이 높은데, 일단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AWS 키 매니지먼트 서비스는 이제 KMS라고 하죠.를 사용하면 이제 암호화 키를 쉽게 생성하고 관리하고 또 광범위한 AWS 서비스와 어플리케이션에서 키 사용을 제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부분인데, 하드웨어 보안 모듈은 사용할 수 없다.
라는 게 이제 KMS고요. 그 다음에 AWS Security Manager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및 IT 리소스에 액세스하는 데 필요한 암호를 보호하고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사용하면 이제 어떤 전체적으로 수명주기 전반에 걸쳐서 데이터베이스 자격증명, API 키 및 기타 비밀을 쉽게 교체, 관리, 검색할 수 있다. 라는 얘기고요. 사용자 어플리케이션은 Security Manager API를 호출해서 비밀을 검색하므로 민감한 정보를 일반 텍스트로 하드 코딩할 필요가 없다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일단 AWS Security는 그런 용도에서 쓰여지는 서비스고, AWS Trusted Advisor는 뭐 이제 비용 최적화, 보안, 내결함성, 서비스 제한 및 성능 개선에 대한 AWS 모범 사례에 따라서 리소스를 프로비저닝할 때 도움이 되는 실시간 온라인 툴이죠. 서비스죠. 그래서 일단은 하드웨어 보안 모듈하고 상관이 없고요.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AWS 클라우드 HSM입니다. 클라우드 HSM. 자, 정답 4번. 자, 다음 IP 주소, HTTP 헤더 또는 사용자 정의 URI를 포함하는 조건을 기반으로 웹 트래픽을 필터링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일단 우리가 필터링 그러면 보통 트래픽 필터링을 트래픽 필터링 그러면 파이어월이에요. 파이어월이고, 여기서 웹 트래픽이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웹에 관련된 트래픽들을 파이어링하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제품은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이에요. AWS, WAF가 정답이에요. AWS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그래서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AWS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을 사용하면 SQL 인젝션이나 또 교차 사이트 스크립팅과 같은 일반적인 공격 패턴을 차단하는 보안 규칙하고 또 특정 트래픽 패턴을 필터링하는 규칙을 생성할 수 있어서 트래픽이 어플리케이션에 돌아가는 방식을 제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안할 때 특히 웹 어플리케이션의 어떤 보안에 굉장히 많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제품. 그래서 일단 정답은 AWS WAF 3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중 AWS 계정과 워크로드를 보호하기 위해 악의적인 활동과 무단 행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위협 탐지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정답은 아마존 가드듀티예요. 가드듀티, 요구에 대한 가드듀티. 가드듀티는 AWS 계정과 워크로드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제 악의적으로 이제 이런 활동하고 무단 행동들을 모니터링을 계속하는 위협 탐지 서비스에 씁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를 사용하면 계정 및 네트워크 활동의 수집 및 집계가 단순화되지만 보안팀이 잠재적인 위협에 대해서 이벤트 로그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분석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드듀티를 사용하면 AWS 클라우드에서 지속적인 위협 탐지를 위한 어떤 재능적이고 비용 효율적인 옵션들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가드듀티고요. 그래서 일단 아마존 머신은 이것도 한번 이전 주차 강의에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어떤 개인정보라든가 여러 어떤 민감한 데이터를 검색하고 분류하고 보호하는 보안 서비스죠. 그래서 우리가 뭐 기계학습 이 기계학습의 인풋 자료로 학습 데이터 같은 거 쓸 때 뭐 예를 들어서 민감한 데이터 같은 것들을 일단 아마존 메시를 통해서 한번 검색하고 분류해내는 그런 쪽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AWS Shield는 단순히 AWS 시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DDoS를 보호하는 거예요. DDoS 공격을 대비해서 보호하는 그런 관리형 DDoS 보호 서비스고, 그 다음에 아마존 WF는 좀 전에 설명드렸죠.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아마존 가드듀티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보안팀은 개발 및 프로덕션 환경 전체에서 보안 취약성 평가를 자동화해야 합니다. 이 요구사항을 준수하려면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야 합니까?
자, 여기서 정답은 아마존 인스펙터예요. 아마존 인스펙터가 정답이에요. 인스펙터가 정답인데, 자, AWS 실드는 뭐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AWS 실행되는 어플리케이션을 보호하는 디도스 공격을 보호할 때 쓰는 서비스고, AWS config는 보안 그룹, 네트워크, ACL, 네트워크 ACL 및 기타 리소스 변경 사항을 추적할 수는 있지만은, 어플리케이션 운영체제 또는 기타 구성 요소의 보안 문제를 식별할 수 있는 취약성 스캔은 수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AWS config는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WF는 좀 설명해 드렸고, 그래서 아마존 인스펙터가 프로덕션 환경에서 보안성 취약성 평가를 자동화할 때 사용하는 AWS 서비스다라는 거고요. 자, 정답은 4. 4번입니다. 자, 다음. 고객은 AWS에서 프로덕션 EC2 인스턴스를 종료한 IAM 사용자를 식별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서비스를 사용해야 될까요? 자, 정답은 AWS 클라우드 트레일입니다. 클라우드 트레일이고, 이제 클라우드 트레일은 이전에도 한번 설명드리긴 했지만 AWS 계정의 거버넌스, 규정 준수, 운영 감사와 위험 감사를 지원하는 서비스고, 클라우드 트레일을 사용하면 AWS 인프라드 전반의 작업과 관련된 계정 활동을 기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일은 AWS 매니지먼트 콘솔 또는 AWS SDK 명령줄 도구 이런 데서 수행된 작업들 포함해서 AWS 계정 활동의 이벤트들 기록을 제공해요. 그래서 이 이벤트 기록은 나중에 보안 분석, 리소스 변경 추적 및 문제 해결을 단순화시키죠. 그래서 클라우드 트레일을 사용하면 AWS 계정 내에 수행된 작업에 대한 이벤트 로그를 자동으로 기록하고 저장해서 규정 준수 사항을 단순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정답은 클라우드 트레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답 쪽 한두 살펴볼까요? 아마존 앱스트림 2.0은 데스크탑 어플리케이션을 중앙에서 관리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어플리케이션 스트리밍 서비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린 적이 있지만 계속 이걸 제가 반복해서 설명하는 거는 이제 반복해서 듣다 보면 이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은 이게 어떨 때 쓰는 제품이다라는 걸 아시기 때문에 이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고요. 자, AWS 클라우드 워치는 주요 지표나 그 다음에 로그들을 기록을 하는, 수집하는 데 사용하는 그런 서비스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AWS 리소스 어플리케이션 서비스에 대한 통합 보기 등을 제공하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클라우드 워치 로그 통합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AWS 시스템 매니저는 여러 AWS 서비스의 운영 데이터를 볼 수 있고 AWS 리소스 전체에서 운영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이제 통합 사용자 인터페이스입니다. 시스템 매니저는. 그래서 정답은 아니고요. 여기서 정답은 AWS 클라우드 트레일, AWS 계정에서 이루어지는 액티비티들에 대한 상황들을 파악할 때 쓰는 AWS 클라우드 트레일이 정답입니다. 그럼 4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AWS CLI를 통해서 AWS 서비스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하려면 개발자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됩니까? CLI. 예, CLI가 뭔지 아시죠? 그래서 CLI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이제 AWS 서비스에 액세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AWS 서비스에 액세스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액세스 키가 필요하죠. 액세스가 필요하고, 액세스 키는 이제 IAM에서 유저를 만들면 액세스 키를 쓸 수 있다. 그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액세스 키가 필요하죠. 자, 다음 문제. 다음 중 VPC 네트워크를 보호하는데 사용되는 AWS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 개를 선택하라고 되어 있네요. 두 개. 자, VPC 네트워크에는 실질적으로 세큐리티 그룹하고, 그 다음에 네트워크 ACL이 VPC 네트워크를 보호할 때 쓰는 거죠. 나머지 IAM, 세큐리티 그룹, 어플리케이션 로드 밸런서는 다 해당이 없고요. 그래서 일단 정답은 2번하고 4번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 여러 AWS 계정에 대한 액세스를 쉽게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단일 로그인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AWS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예제는 아마존 SES. SES는 디지털 마케팅 담당자와 어플리케이션 개발자가 마케팅, 알림 등 거래 이메일을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클라우드 기반 이메일 서비스죠. 이메일 서비스고, 그 다음에 IAM 아이덴티티 센터는 뭐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이제 여러 AWS 계정에 액세스를 쉽게 관리하고 사용자에게 단일 로그인 액세스를 제공할 수 있는 AWS 서비스고, 그 다음에 SQS는 큐 서비스죠. 뭐 어플리케이션 프로그램 간의 SQS를 이용해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걸 갖고 처리하고, 일단 어플리케이션에 어떤 그 루즈리 커플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나중에 어떤 그 탄력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SWF는 심플 워크플로우 서비스라고 해서 뭐 분산 어플리케이션에서 여러 작업들을 조율하고 순서대로 실행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서비스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기서 정답은 IAM 아이덴티티 센터, AWS IAM 아이덴티티 센터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아마존 RDS 및 아마존 레드시프트와 같은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비밀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자동 교체할 수 있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자, 아마존 RDS 데이터베이스 서비스죠. 매니지 데이터베이스 서비스, 아마존 레드시프트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나 데이터 웨어하우스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비밀을 안전하게 저장하고 자동 교체할 수 있는 서비스는 정답은 세큐리티 매니저입니다. 세큐리티 매니저는 아마존 RDS나 레드시프트 또 아마존 도큐멘트 DB 같은 그런 것들에서 기본 통합을 통해서 암호 교체를 제공해요. 그래서 비밀 교체라면 비밀과 데이터베이스 모드에서 자격 증명이 업데이트돼요. 그래서 AWS 세큐리티 매니저에서 이 비밀번호를 검색하는 어플리케이션은 교체 후 자동으로 새 자격 증명을 얻어요. 그래서 세큐리티 매니저를 이용을 해서 이런 그 비밀번호 관리, 비밀번호를 관리를 하는데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세큐리티 매니저입니다. 세큐리티 매니저고, 그 다음에 시스템 매니저 파라미터 스토어는 데이터베이스 암호 및 기타 자격증을 저장할 수는 있지만 AWS 세큐리티 매니저와 같이 이제 비밀번호 자동 교체나 이런 부분들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이 아닌 거고, 그 다음에 AWS KMS는 암호화 키에 대한 액세스를 제어하기 위해 생성된 키 관리 서비스죠. 그래서 자격증명을 저장 및 관리하거나 자동화된 비밀 순환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지는 않았지만 자동 키 순환을 제공한다는 거죠. 그래서 KMS는 주로 저장 데이터와 전송 중인 데이터를 암호화하는 데 사용한다는 게 KMS고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 정답은 세큐리티 매니저입니다. 4번. 자, 회사는 제3자 제공업체와 협력하여 전 세계적으로 액세스할 수 있는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할 계획입니다. 연구 자격 증명을 사용하지 않고 리소스에 액세스를 하려면 권한을 위임해야 합니다. 다음 중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합니까? IAM에서 권한을 위임하는 것은 IAM 롤이죠. 그래서 정답은 IAM 롤입니다. IAM 롤이고, IAM 그룹은 그냥 사용자의 모임이죠. 사용자의 모임에 이제 폴리시를 해서 어떤 리소스를 쓸 수 있다 하는 것을 이제 공통적으로 적용할 때 쓰여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서비스 컨트롤 폴리시는 AWS 오가나이제이션의 기능입니다. 오가나이제이션의 기능이고, 그 다음에 IAM 유저는 IAM 사용자고, 그래서 일단은 여기서 정답은 IAM 롤이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청구 가격 책정 및 지원 쪽에 관련된 문항들을 좀 풀어보겠습니다. 자, 다음 중 과거 소비를 기반으로 AWS 리소스의 향후 비용과 사용량을 예측할 수 있는 AWS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도구는 무엇입니까? 코스트 익스플로어입니다. 코스트 익스플로어 1번이 정답이고요. 코스트 익스플로어는 비용과 사용량을 보고 분석할 수 있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래프나 이런 걸 통해서 일단은 그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고, 최대 지난 13개월 동안의 데이터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부 수준을 매일매일 세부 수준으로 설정해서 볼 수 있고, 다음 3개월 동안 지출할 금액을 예측할 수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적으로 코스트 익스플로어가 이게 정답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AWS 프라이싱 캘큘레이터는 서비스별로 계획된 리소스를 수동으로 입력해서 AWS 청구서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는 프라이싱 캘큘레이터, 그냥 단순 계산기인 거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AWS 코스트 앤 유세지 리포트는 계정과 해당 IAM 사용자가 사용하는 각 서비스 범주에 대한 AWS 사용량을 시간별 또는 일별 항목으로 나열하고 또 비용 할당 목적으로 활성화하는 태그도 나열하고, 이렇게 해서 일단 코스트 앤 유세지 리포트는 이제 그런 목적으로 쓰여지는 거고, 아마존 포캐스트는 이제 이것도 이제 기계학습을 이용하는 것 같은데, 소매 수요, 제조 수요, 여행 수요, 수익, IT 용량, 물류 및 웹 트래픽과 같은 모든 C계열 데이터에 대해서 어떤 정확한 예측을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라는 거죠. C계열 데이터 예측할 때 쓰는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포캐스트는 뭐 아니고, 그래서 일단 정답은 코스트 익스플로어입니다. 코스트 익스플로어. 1번. 자, 다음 중 프로그래밍 방식 사례 관리를 위해 AWS 서포트 API에 액세스해야 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AWS 서포트 플랜은 무엇입니까? AWS 서포트 플랜에 관련된 얘기죠. 이건 제가 AWS 서포트 플랜 홈페이지는 한번 좀 보시는 게 좋겠다고 좀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시면 내용을 알겠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일단 3번 비즈니스가 AWS 서포트 API를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싼 그 서포트 플랜이에요. 비즈니스 서포트 플랜이. 그래서 일단 정답은 일단 3번이고, 일단 디벨로퍼는 없죠. 또 그다음에 엔터프라이즈는 당연히 AWS 서포트 API에 더 비싸니까 쓸 수 있지만 비즈니스 플랜에 비해서는 좀 비싸죠. 예, 그래서 베이직은 아예 없고 디벨로퍼도 없습니다. 이 AWS 서포트 API를 쓸 수 없어요. 예, 그래서 일단 정답은 비즈니스다. 예, 비즈니스가 정답입니다. 자, 다음 중 AWS 계정을 생성하기도 전에 AWS가 즉시 제공하는 비용 관리 기능은 무엇입니까? AWS 계정 안 만들었어요. 그런데 AWS가 제공하는 비용 관리 기능이라는 게 있대요. 예, 있대요. 이건 틀림없이 이제 뭐 쉽게 얘기하면 손님 받으려고 제공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뭐 얼마 정도밖에 안 돼요. 이런 뉘앙스겠죠. 그래서 뭐 내가 보기에는 지금 여기서 그 AWS에서 월별 지출을 추정할 수 있다. 3번 AWS에서 월별 지출을 추정할 수 있다. 이게 정답이에요. 이게 정답이고, 자, 약정된 인스턴스 사용량 수준에 대한 대가로 청구 할인을 요청했습니다. 일단 계정도 안 만들었는데 인스턴스 사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체 비용 할당 태그 지정 전략에 따라 리소스를 구성할 수 있다. 택도 없죠. 뭐 일단 계정도 안 만드는 리소스 태그 지정을 할 수가 없죠. 자, 리소스 비용 행동에 대한 월별 보고서를 생성했다. 뭐 써야 월별 보고서가 나오죠. 그게 아니고, 내가 AWS 쓰면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도대체 얼마나 돈이 들어갈까라는 거를 이제 월별 지출을 추정할 수 있는 거를 할 수 있다. 이거는 이제 AWS에 계정 생성하기 전에도 쓸 수 있는 거겠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자, 다음은 회사는 현재 AWS에 다운된 미션 크리티컬 서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시스템 관리자는 서비스 연속성을 위해 15분 이내에 백업을 해야 합니다. 다음 중 관리자가 기술 지원에 문의하여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는 서포트 플랜은 뭡니까?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15분 이내에 뭐 일단은 백업을 해야 돼. 그래야 서비스 연속성이 유지돼요. 근데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이거를 예를 들어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본적인 서비스 종류는 뭐냐? 서비스 플랜은 뭐냐? 어떤 서비스 플랜에 가입을 해야 이 15분 내에 이걸 백업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제 그 얘기죠. 이제 여기서 보면 뭐 정답은 얘기할 것도 없이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입니다. 이 정도 되면 막 15분 내 이렇게 되면 사실은 다른 서포트 플랜들은, 근데 이제 이것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이것도 다 그 AWS 홈페이지에 가면 볼 수 있어요. 예, 일단 볼 수 있어서 그거를 일단 그 AWS 홈페이지 가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정답은 엔터프라이즈 서포트 플랜이에요. 자, 1번. 자, 다음 중 3년 동안 무중단 워크로드를 실행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호스팅하기 위한 가장 비용 효율적인 인스턴스 구매 옵션은 무엇입니까? 3년 동안 시스템 죽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무중단 워크로드를 실행해야 돼요. 3년간. 그러면 이 얘기는 3년이란 기간이 이미 나는 무조건 3년 써야 된다로 결정이 됐잖아요. 무조건 3년으로 일단 무조건 결정이 된 거죠. 이런 경우에 그 효율적인 인스턴스 구매 옵션, 이런 경우에 어떤 걸 사야 제일 싼 거야? 이제 그 얘기죠. 그 얘기인 겁니다. 자, 첫 번째, EC2 온디맨드 인스턴스. 온디맨드는 우리가 이제 뭐 쓴 만큼 내는 뭐 초당 과금 대 이루어지는 온디맨드 인스턴스. 사실 이게 좀 비싸죠. 우리가 3년 쓸 거 분명한데 EC2 온디맨드 인스턴스 써야 될 일이 없죠. 자, 스팟은 뭐 우리가 무중단 해야 되는데 스팟 썼다가 큰일 나겠죠. 이 시스템이 언제 중단될지 모르니까. 자, 이제 컨버터블 예약 인스턴스와 표준 예약 인터페이스 이제 두 개가 남는데, 자, 일단 컨버터블 예약 인스턴스하고 표준 예약 인스턴스 차이가 뭐냐? 표준 예약 인스턴스는 이제 이 가용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유형을 수정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인스턴스 유형 내에서 인스턴스 유형 내에서 동일한 인스턴스 유형 내에서 일단 가용 영역이나 네트워크 유형 뭐 이런 것들 좀 바꿀 수가 있어요. 표준 예약 인스턴스는. 근데 이제 컨버터블 예약 인스턴스는 인스턴스 패밀리나 운영 체제 뭐 이런 것들 구성이 다른 컨버터블 예약 인스턴스로 일단 교환할 수 없어요. 교환할 수가 있어요. 컨버터블 인스턴스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일단 운영체제 테넌시 이런 인스턴스 패밀리도 바꿀 수 있고 하는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표준 예약 인터페이스는 그게 안 되고 컨버터블 예약 인터페이스는 이 인스턴스 타입들 뭐 이런 것들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컨버터블 예약 인스턴스가 표준 예약 인스턴스보다 조금 더 비싸요.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효율적인 인스턴스 구매 옵션은 사실은 우리가 3년 동안 무중단 워크로드로 해서 실질적으로 뭐 인스턴스 형태나 인스턴스 패밀리를 바꿔야 할 일들이 없다고 가정하면 표준 예약 인스턴스가 가장 효율적인 인스턴스 구매 옵션이겠죠. 그래서 사실은 문제는 완벽치는 않은데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싼 거 효율적인 인스턴스고 가장 비용 효율적인 이게 싼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 컨버터블이와 표준 중에 어떤 게 싸? 또 거의 비슷한데 그러면서 싼 게 표준 예약이 싸. 근데 표준 예약이 이런 단점이 있지만 실제로 컨버터블이 좀 더 비싼 게 이런 경우 정답이 4번이 정답이겠죠. 일단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은 기존 온프레미스 IT 인프라에 비해 AWS 클라우드가 제공하는 이점은 뭡니까? 이 클라우드 제공하는 이점은 이거 AWS가 제공하는 클라우드 이점 이 이점 6가지 이점 한번 이거 홈페이지 들어가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인프라의 이 AWS 클라우드 이점은 첫 번째, 데이터 센터의 서버 및 기타 필수 리소스를 미리 준비하여 속도와 민첩성을 향상한다. 일단 이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를 쓰는데 일단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니까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안 맞는 것 같고. 자, 두 번째, 비용 절감을 위해 어플리케이션을 배포하기 전에 용량을 결정한다. 이것도 조금 우리가 용량을 캐패시티 사이징 이런 작업들이 물론 안 하지는 않겠지만 예를 들어 이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클라우드로 가면서는 사실은 순식간에 어플리케이션 내 용량이 모자라면 순식간에 그걸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자, 3번째 인프라 용량 요구사항에 대한 추측 제거. 그렇죠. 사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캐패시티 사이징 한다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서버 도입할 때는 클라우드 쓰지 않고 서버 도입할 때는 인프라 용량 요구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캐패시티 사이징 하면서 여러 가지 잘 맞지도 않는데 여러 가지 이제 이 어슈밍을 하잖아요. 이런 상황.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필요 없죠. 일단은 필요하면 늘려서 쓰면 되니까. 그다음에 고정 비용을 변동 비용으로 전환. 이것도 사실은 맞는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방법 알기도 전에 데이터 센터와 서버에 막대한 투자할 필요 없이 컴퓨터 리소스를 사용할 때만 비용을 지불하고 사용한 만큼만 비용을 지불하면 되니까 사실은 고정 비용을 변동 비용으로 전환하는 거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다섯 번째, 온프리미스 서버를 유지하여 애플리케이션에 더 짧은, 이거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고. 자,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일단 3번과 3번과 4번이 일단 정답입니다. 자, 다음은 다음 중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에 호스팅된 시스템을 AWS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얻을 수 있는 주요 재정적 이점은 뭡니까? 그래서 일단 클라우드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이점 부분도 이 홈페이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일단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여기서 온프리미스 데이터 센터에서 호스팅된 시스템을 AWS로 마이그레이션 할 때 초기 자본 비용을 낮은 변동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다. 초기 자본 비용을 낮은 변동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다. 맞죠? 예, 이게 맞아요. 일단 1번이 맞아요. 그 다음에 변동 운용 비용을 낮은 초기 자본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게 좀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초기 운용 비용을 낮은 변동 운용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기회다. 이것도 좀 애매하고, 그러니까 가변 자본 비용을 낮은 초기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이것도 좀 애매하고, 일단은 뭐 정답 하나만 찍는 거니까, 주요 재정적 이점 하나만 찍는 거니까, 일단 초기 자본 비용을 낮은 변동 비용으로 대체할 수 있는 거는 분명하니까 1번이 정답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좀 말도 애매하고 좀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3회차의 클라우드 프랙티셔너 문제들을 한번 풀어봤습니다. 예, 바쁘신데 수고 많으셨습니다.